네, 백신 전문 기업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어제 14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공모주 열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큽니다. 네, 영끌, B2 열풍의 사상 처음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앞서 박상현 앵커도 정리를 좀 해줬는데 이 공모주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떤 기업입니까? 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하고 그다음에 백신 제조를 주도하는 바이오 회사인데요. 기존에 개발하려고 했던 백신, 그러니까 이 생산하고 했던 백신은 독감이나 그다음에 대상포진, 수두 백신이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은 거는 만약에 글로벌 백신사들이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내에서 그 백신을 모두 다 생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생산 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산하는 거를 다른 회사,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생산을 하게 하거든요. 그걸 네. 이제 전문 용어로 CMO라고 하는데요. 이 CMO 대상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그거에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안동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유명 신발이나 의류 같은 거를 그 브랜드는 유명 브랜드인데 제조는 동남아에서 많이 제조하는 것과 비슷한 예,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가 이제 청약 첫날이었습니다. 증거금으로 14조 원이 넘는 금액이 몰렸는데 일단 증거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증거금이 뭐냐면 앞에서 이제 공모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공모 일정한 그 주식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주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돈을 거기다 예치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이 주식을 써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뭐 1억 주도 되고 2억 주도 되고 막 이렇게 돼서 공모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실질적으로 청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돈을 예치를 해서 그 공모하는 것이 안정성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자금을 말하는 거죠. 네, 24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다른 기업과 좀 비교를 했을 때요. 예, 어제까지 지금 오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계는 안 나왔고요. 네네. 어제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이 증거금으로 들어온 게 한 14조 8천억 원 정도 네.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첫날에 얼마였냐면 16조 4천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8조 6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조금 못하고 그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또 꼽히는 게 이른바 보증금,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을 많이 낸 사람이 이전에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번이 이제 균등 배분에 의해서 공모주 청약이 들어가는 첫 번째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증거금을 보다 많이 넣은 사람한테 많은 숫자를 배정을 해주는 형태였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만약에 100대 1의 경쟁률이 된다라고 하면 그 100대 1, 그러니까 100주를 청약한 사람은 한 주를 받게 되는 거고 예. 90주를 청약한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고 1000주를 청약한 사람은 10주를 받게 되는 거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넣어서 많이 그 청약을 한 사람은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게 되니까 이게 받는 사람들이 결국 이게 돈을 가지고 결정하는 형태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액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50%는 모든 사람한테 일정한 숫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한 주씩을 다 나눠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는 과거와 같이 청약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청약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다시 배분하는 형태로서 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거죠. 기존에는 고액 자산가나 이른바 기관 투자자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예,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좀 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죠. 그렇게 네. 보면 되죠. 네, 배분 방식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는데 공모주 시장의 열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 뭐 올해 내에는 계속해서 좀 열기가 계속된다고 봐야만 됩니다. 그 공모주가 얼만큼 열기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시중에 있는 자금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보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또 시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주에 대한 그 열기 이런 것들은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에 계속해서 열기가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올해에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튼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그런데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발행하는 주식 수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경쟁률이 치솟다 보면 결국 증거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을 걸더라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 배분하는 그 주식수가 286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번에 청약을 받겠다고 들어오는 계좌가 286만 계좌를 넘게 되면 한 주씩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약을 하더라도 못 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286만 계좌를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추첨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286만 계좌를 넘게 되면 못 받게 되는데 네.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86만 계좌 이상의 청약은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열풍, 열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만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그 위탁 생산 이런 그 CMO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어떤 그 위험이 있느냐 하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이 사업의 큰 부분들이 좀 약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과연 지금처럼 계속해서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본업은 뭐냐면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사가 고유하게 어떤 백신, 프리미엄급 백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백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개발해내고 이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검증이 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또 살펴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만약에 5만 원에 그 공모를 하게 되면 제일 첫날은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 공모가에서부터 1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또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따상이 되는 형태가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또 상한가 이렇게 이틀 동안 상한가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틀 상한가를 하고 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막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막 떨어지더라라고 해서 최근에는 보면 한 번 정도 상한가 이후에는 잘 상한가를 치지를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수익이 좀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처분을 하실 생각 이것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어서 최근 주식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각 3시 2분, 3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3,000이 지금 무너졌고 2,958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내다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아마 굉장히들 겁이 나는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나스닥 지수가 거의 3.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우리 시장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한 3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했다가 네. 꾸준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부터 따졌을 때는 한 5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약하고 이런 이유는 뭐 몇 가지를 일단 들 수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부분은 작년도서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1,4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3,200포인트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사이에 주가가 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주가가 된 데에 따른 우려, 이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모두 다가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려서 저금리가 되고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던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의 그 미국을 비롯해서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주가 상승을 끌고 왔던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그 최근에 국내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조정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 안전자산인 채권 금리, 채권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 높아지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일단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 상승 부분,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금리 기조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저금리 기조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채권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매력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동하고 그렇죠. 이왕이면 채권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돈 떼일 위험 없는 채권으로 그 매력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 가장 낮을 때가 0.4% 정도였거든요. 지금이 1.6% 정도 되면 이것도 한 1년 사이에 4배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안전적이면서 그다음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 시작할 때 영끌, 비투라는 신조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1,003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가장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주요한 나라 중에서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1,000%, 아니 그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거든요.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줍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계부채가 막 이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면 일본처럼 이렇게 뭐 부동산 버블도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이게 그 버블이 붕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 전까지 1년 전까지 한 달에 40만 원의 이자를 냈다가 지금 갑자기 8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40만 원만큼의 소비를 줄여야만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으로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모인다라고 하면 이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또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특히 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은행의 대출 금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은행의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영향을 물론 받지만 은행에서 뭐 주거래 은행이나 하면 우대금리 있잖아요. 우대금리 그리고 은행들이 은행채를 조달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기준금리 외에도 이 그렇죠. 부분에서 좀 우대금리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은행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대출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나 그 미국의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그 기준금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 해서 시장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든지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토대가 되는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10년물이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국채 3년물이 그렇거든요. 그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은행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모든 금리들이 다 따라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갚아야 할 적용이 되는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플러스 알파는 각 개인들의 신용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고
앞에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이자, 이에 따른 그 금리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계부채 우려가 큰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가계 부채 자체를 그 뭐 강제로 줄이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각 개인의 문제인데 작년도까지는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금리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빚을 내고 하는 데에서는 별달리 그렇게 우려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빚을 내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고 좀 더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빚을 좀 줄이는 쪽으로서 계속해서 앞으로 자기의 자산 구조를 좀 바꿔가시는 게 좋겠죠. 네, 실제 정보, 그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때라고 봐야 되죠. 네, 대환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이 많이 좀 가능합니까, 그게? 예, 그 아마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협의를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